지난 2004년 중국에서 발해 황후의 묘가 발굴됐다. 황후의 묘가 발굴된 것은 이번이 처음. 현재 용두산 고분군 일대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채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那里面有没有墓碑呀？碑有，有几个碑啊？他那玩意是后什么的，但是当时都埋到土里了，好像不少。他一个古墓群，但是王爷他妈就不爱往他的位置没找着。 황후의 묘비를 비롯한 중요한 유물이 무더기로 발굴됐지만 중국 측은 이에 대한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要不要？哦，要不要这个？别给他啊！要不要？哦，他过来看一下。 황제의 나라 발해의 실체를 증명해줄 황후의 묘. 그러나 발굴된 지 6년이 지나도록 공개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발해. 약 1300년 전 우리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며 해동 성국으로 칭송받던 나라. 그 광활한 영토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지만 남아있는 기록이 거의 없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겨진 나라가 바로 발해입니다. 그런 만큼 발해사에 있어서 고고학적인 발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작은 토기 한 조각조차도 말없는 역사를 밝혀줄 소중한 사료가 되는데요. 하물며 황후의 묘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이번 발굴에 대해서 우리 사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인데요. 그러나 발굴 6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학계에 발해 황후 묘 발굴 소식이 알려진 것은 지난 2009년 중국의 한 고고학 잡지를 통해서였다. 보고서는 매우 간략하여 이번 발굴의 전모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10여 개의 고분을 비롯해 의미 있는 고고 자료가 상당수 출토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묘비. 황후, 즉 황제 부인의 묘비가 발굴됐다. 게다가 모두 2기, 발해의 실체를 밝혀줄 매우 소중한 발굴 성과다. 발해 사람들은 이 지석에서 보면은 황후라는 명칭을 썼으니까 자신들은 황제라는 명칭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관계없이 중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이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면 스스로 본인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지석에서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순목 황후 묘비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다뤄져 있을 뿐 효의 황후의 비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조차 없다. 사진 한 장 공개되지 않은 상황. 제작진은 보고서를 토대로 순목 황후비를 복원해봤다. 모서리를 둥글게 만든 비교적 아담한 크기의 비석이다. 세로로 새겨진 141자 비문 가운데 2글자를 제외한 모든 글자를 해독했다고 밝혔으나 공개된 내용은 황후의 이름과 관련된 29자뿐이다. 비문도 이제 전부 다 141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이제 전부 다 공개가 된 것도 아니고 거기 출토 유물도 이제 명확히 다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해가 이제 황제 국가 또는 자주 독립 국가였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증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약간 추정 단계이긴 하지만 이제 중국 학계의 공식 논리에 불리한 쪽에 그런 증거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로 이제 추정이 되고 나아가서 이제 발해 고고학
관련해서 최대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순목 황후와 효의 황후. 두 발해 황후묘의 발굴지인 용두산 고분군은 발해 수도 중 하나였던 중경에 위치해 있다. 지난 1980년 발굴된 정효공주의 무덤. 이 무덤의 발굴은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당시 정효공주의 무덤에서는 12명의 인물이 그려진 벽화를 비롯해 공주의 일생이 적힌 비석 등 발해국의 성격과 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금 발해사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비문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왕 황후 그 비명이라든지 구대 간항의 황후명이 발견돼서 굉장히 학계에서 흥분하고 기대를 했는데 벌써 한 6년이 됐습니다. 발굴된 지 6년이 지나도록 공개되지 않는 발해 황후 무덤. 무엇보다 문자 기록을 담고 있는 묘지의 경우 발해국의 위상을 알 수 있는 비문 내용은 물론 묘지 탁본이나 사진 등 구체적인 정보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고분군 정문에는 전시실로 보이는 큰 건물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要不要这个？别给他啊！要不要？他过来看一看嘛呀。快走！ 자신을 현장 책임자로 밝힌 남자가 제작진을 가로막았다. 去年那个人民大学来了一伙，你看看走去，面包车都没走去，全让人砸了。你这么严重？我跟你说的是实话，那的网上全都是我的。你这是姓陶啊？这大老远来的，我是。 취재진이나 학자들은 물론 일반 관광객까지 개인적인 사진 촬영은 물론 유적지 출입까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 제작진은 직접 이번 발굴 책임자에게 발해 황후 관련 유물에 대한 촬영 협조를 구했다. 我是那个韩国 KBS 电视台的。韩国。我们想就那个当时发掘的情况，就是还有出土的一些什么文物啊，还有墓碑什么的，采访一下您这方面的内容。不好意思啊，就因为这是我们这个国家吧，就考古这方面有个规定，然后国家有规定，在没发表之前呢，报告没发表之前，不予对采访啊，特别抱歉。 우리 학계가 이번 발굴 성과를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금제 관장식 때문이다. 이런 형태의 금제 관장식은 발해 유물로서는 최초로 출토된 것이다. 이 금제 관장식이 중요한 까닭은 발해의 뿔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무덤 주인공이 자신의 지위를 뭔가 표상해주는 상징물, 그것이 결국 관장식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금관을 비롯해서 관장식이 무덤 주인공의 정체성을 상당히 잘 표현하는 도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번에 출토된 금제 관장식은 기다란 잎사귀가 세 갈래로 갈라진 모양인데 가운데 것은 위로 곧게 솟아있고 양쪽 잎사귀는 날개를 편 듯이 뒤로 구부러져 있다. 그런데 전체 모양이 중국 지반시 고구려 유적지에서 출토된 금제 관장식과 매우 흡사하다. 중국에는 없는 한반도 삼국, 특히 고구려의 특징적 관장식이다. 더구나 금제품. 무덤 주인공은 왕이거나 그의 버금가는 왕실 인물일 것이다. 그는 고구려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역사서를 보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동이족 사람들은 유독 새 깃털 모양을 좋아해서, 특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머리에 새 날개 모양 장식을 꽂았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것을 조우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그 조관의 전통은 역시 고구려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 현재 발해의 무덤에서 조관과 유사한 금제 관식이 출토된 것이죠. 그러니까 발해의 금제 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면은 결국 고구려에서 그 전통, 그 기원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묘비가 발굴된 순목 황후의 무덤. 보고서는 단 한 장의 사진만을 공개하고 있다. 순목 황후가 잠들어 있던 무덤은 돌을 쌓아 기다란 방을 만들고 그 위에 큰 판석을 덮어 천정을 만들었다. 돌로 만든 전형적인 고구려 양식이다. 우리는 발의 걸 보면서 이것은 중국에 이런 유형이 없거든요. 고구려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중국에 이렇지 않습니다. 이것보다는 이거 동북지방의 북방지방 고구려 지역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던 것이거든요. 중국은 이렇지 않습니다. 화상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옥 형태로 저 꾸몄고요. 특히 중국은 벽돌 많이 사용하지 석재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이건 저희가 보면은 뭐 실물이 있으면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도면이라는 거 보고서는 이건 고구려 전통 이렇게 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발해의 석실부는 고구려 전통이라고 누구든지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구려 무덤이 반지하식인데 반해 순목 황후의 무덤은 지하식으로 확인되고 있다. 발해 중후기의 무덤인 만큼 무덤 곽을 벽돌로 하고 묘비를 세우는 등 당의 영향으로 한층 화려해졌지만 가장 핵심적인 무덤 양식은 고구려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오직 당풍, 당의 영향만을 강조할 뿐 고구려의 계승성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보고서를 보면은 고구려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언급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저간의 다른 사정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발해가 황제의 나라이자 고구려의 계승국임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황후의 무덤. 바로 이것이 중국이 발굴 6년이 지나도록 황후묘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발굴 유물을 공개하지도 않고 보고서에는 유물에서 보여지는 명백한 고구려의 영향도 언급하지 않는다. 우리로서는 중국 측에 어떤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중국에서 발표되는 발해 관련 보고서에는 고구려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아차산 고구려 유적지인데요.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 뒤인 698년 고구려 유민인 대조영이 고구려의 옛 땅에 세운 나라가 바로 발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구려의 계승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발해를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제작진은 중국 교수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북경대 역사학과 왕샤오프 교수. 발해사에 있어서 비교적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는 중국 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한국 학자들에게 발해 유적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有助于相互理解嘛。韩国学者，比如说包括旅游到那边去旅游去，照照片不让照，是啊。我不知道，因为我中国人，我也不知道这。但他有些地方可能具体的那个，比如说文物，你像真孝公主墓这个龙头山这样的地方，你去了，他不让你照，那是真的。那我们当然只好找人家人，自己来找就完了。所以可能是为了，也可能是为了尽量避免引起一些更多的争论，可能是采取了这么一些措施。 중국과 한국 학계는 발해의 정체성에 대해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那么这个渤海国跟韩国有多少关系呢？就是让我们看，基本上是跟韩国的主体民族没关系。所以说，那个渤海国的国内主要是摩诃人为主，有高句丽的人。 발해가 한국과 전혀 무관하다는 왕샤오프 교수의 주장은 대조영의 출신 성분과 관련돼 있다.
중국은 당나라 역사서인 신당서에 따라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을 말갈족으로 해석한다. 다른 학자들도 마찬가지일까? 우리는 다른 중국 학자의 견해도 들어보기로 했다. 所以我们感觉到中国学者就普遍认为呢，他是属于漠河人，而漠河人就是从东北地区，今天黑龙江、辽宁，还有包括吉林这一带的，所以他建立这个渤海国呢，他这个是他主要的，他主要的部分呢是以渤海漠河人为主呢，他还有一部分高句丽的移民或者高句丽的后裔。 그러나 신당서보다 100여 년 전에 쓰여진 구당서에는 대조영을 고구려 별정으로 기록하고 있다. 우리 학계는 구당서를 근거로 대조영을 고구려 유민으로 해석하고 있다. 경성대 한규철 교수는 말갈이란 특수한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촌사람 등과 같이 변방 사람들을 속되게 일컫는 말이라고 주장한다. 네, 말갈은 변방의 주민들에 대한 멸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배층이나 피지 말갈이라고 불렀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개 다 고구려인들의 어떤 멸시적인 표현이었던 것이지 고구려하고 다른 말갈족은 아니었습니다. 발해는 스스로 말갈이라고 호칭한 적은 없습니다. 말갈이라는 표현은 당나라에서 사용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발해인은 스스로를 어떻게 불렀을까? 발해는 200년 남짓하는 기간 동안 교역을 위해 30여 차례 일본을 왕래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고려 국왕. 발해 3대 문왕은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스스로를 고려 국왕으로 호칭했다. 일본과의 교섭에서 남긴 기록에 의하면 발해인은 자신들이 부여와 고구려의 습속과 영토를 계승하였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발해인들 자신들은 자신들이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668년 나당 연합군에 밀려 700년 역사를 뒤로 한 고구려. 고구려 멸망 당시 가구 수가 69만 호. 약 350만 명의 고구려인이 있었다. 이후 당나라와 몽골, 신라 등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약 30만 명. 그렇다면 적어도 300만 명의 고구려인이 옛 땅에 남아 발해를 건국했음을 알 수 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70만 호로 잡고 1호당 5명이니까 대략 350만 명 정도가 고구려 멸망 당시 인구고요. 668년에 고구려 멸망하고 698년에 이제 발해가 건국을 하는데 30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당나라나 신라나 몽골 지역으로 강제 이주됐거나 자발적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빼더라도 대략 300만 명의 사람들이 고구려 유민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었고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민의 대다수는 고구려계다. 한민족 계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배층은 고구려인이고 피지배계층은 말갈이라는 기존의 해석과는 달리 피지배계층 역시 대부분이 고구려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은 발해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우리 학계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당서에 기록된 책봉과 조공의 예를 들어 발해가 당의 지방정부라고 주장한다. 他是受唐朝册封，唐朝一开始是册封他为渤海王，或者是渤海郡，但是他归属于唐朝，向他称臣纳贡了，所以他就是把它成为唐朝的一个组成部分。 조공 책봉을 했다라고 해서 그 나라가 당나라 또는 중국의 여러 왕조의 속국이었다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그 조공 책봉을 한 나라가 모든 나라가 중국의 역대 왕조의 속국이었다라고 하면은 발해가 있던 시기만 해도 이제 그 당나라 서쪽에 있던 베트남이라든지 이제 뭐
바다 건너 외라든지 뭐 그 일본도 전부 다 중국의 속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논리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중국 산둥반도 북쪽에 위치한 등주. 당시 등주는 동아시아 제1의 국제무역항이자 가장 많은 수의 수군이 진주하고 있던 당나라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었다. 732년 발해 무왕은 등주 침공을 탄행, 삽시간에 등주 자사 위준을 죽이는 전과를 올린다. 발해의 자주성은 심지어는 군사적으로도 당을 공격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육상과 해상으로 군대를 내서 발해가 당나라를 공격했다는 것은 그 당시엔 도저히 어떻게 보면 당나라 지방 정권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他可能和他的性格有关，他确实跟唐朝还出兵呢，他打过了，他打了，还打到这个山东半岛那边去。那么你想以这种态度啊，不正常，不正常，确实不正常。 중국 내 대표적인 발해 유적지 중 하나인 길림성 돈화시. 이곳에는 동쪽의 융성한 나라 해동성국 발해를 기리는 거대한 발해 기념문이 세워져 있다. 그러나 중국은 발해를 말갈족이 세운 국가이자 당의 지방 정권으로 홍보하고 있다. 발해의 시조인 대종을 갖다가 말갈족의 수령이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거로서 봐서 그 중국 학계의 공식 견해가 그대로 반영된 안내문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발해사를 둘러싼 한중 양국의 첨예한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공식화하고 있다. 거소본 일가, 즉 발해와 당이 한 집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발해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다. 발해가 존재할 당시 남한 지역은 통일 신라가 화려한 꽃을 피울 무렵 때문에 남한 지역에는 발해의 유적이 없습니다. 발해의 수도, 궁궐지, 지배계층의 묘와 같은 중요 유적들은 대부분이 중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선 중국과의 공동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중국은 용두산 고분군은 물론 산경성, 동경성, 중경성과 같은 발해의 주요 유적지들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중국이 이 발해 유적들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제작진이 직접 찾아봤습니다. 중국 훈춘시. 발해 5경 중 하나인 동경이 있던 곳이다. 한국, 중국, 러시아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경은 동부 지역의 교통 요충지로 발해의 4번째 수도가 있던 곳이다. 그러나 동경의 궁궐인 팔련성, 발해 유적지는 전체적으로 철책을 둘러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관광객은 찾아볼 수 없고 공사 중인 인부들만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제작진의 출입을 통제하고 발해 유적과 무관한 주변 지역의 촬영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온 김에 사진 좀 찍고 가볼래요? 아이 된다. 그래요? 예, 아이 된다. 제작진과 동행한 윤재훈 교수. 그러나 이 정도 실랑이는 운이 좋은 편이라고 한다. 제가 여기 개인적으로 4번째 만에 왔는데 표지판이나마 본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뭐 운이 좋았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되고 공안차나 뭐 다른 여러 수단에 의해서 아예 접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죠. 발해의 두 번째 수도였던 중경의 서고성. 이곳 역시 철책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현재 발해 유적지 전역에서 발해 역사 공원 조성을 위한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서고성은 한눈에도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这是盖展厅吧？对，这是展房嘛，展厅嘛。什么时候能过来看看7月份吧，7月份可能差不多能过来看了。好像大概是应该7月份。 발해의 수도였던 오경 가운데에서 지금 중국에 있는 게 이제 흑룡강성의 그 영안시에 있는 상경성, 그 다음에 화룡시에 있는 서고성, 그 다음에 이제 저쪽 훈춘에 있는 한련성, 요 세 곳이 이제 대대적으로 발굴이 끝났거나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보고서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제 등재를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할 것이고, 만약 그것이 시도가 성공을 한다면 몇 년 전에 이제 고구려 유적이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듯이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해서 발해사가 중국사라고 하는 공식적인 홍보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복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사 왜곡이다. 길림성 돈화시 발해광장. 돈화시에서 가장 큰 광장으로 2008년 완성됐다. 공원 중심에는 역대 발해왕의 모습을 새긴 거대한 부조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곳에서도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는 점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발해 왕들 역시 신하의 옷을 입히거나 중국풍으로 재현해 놓았다. 당태종이라든가 뭐 고종 그런 현재 대조영 영정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숙명여대 권희연 교수에게 발해광장 부조상의 얼굴과 복식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그냥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요. 한눈에 보기에도 이건 당태종 상을 그대로 옮겨왔구나. 그 당태종 초상은 지금 기록 자료로 남아 있는데요. 그걸 근거해서 이렇게 제작되지 않았느냐,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중국 내 발해 유적지 중 유네스코 등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상경성이다. 발해 상경 용천부는 가장 오랜 기간 발해 수도였던 곳으로 국가 중점 문물로 보호되고 있다. 상경성은 궁궐의 입구인 오복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터만 남았다. 중국 정부는 2004년부터 외부 출입을 제한하고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벌이는 등 상경성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체 둘레가 16km에 달하는 상경성은 당시 당나라 장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성이었다. 성 가운데로 곧게 뻗은 주작대로를 따라 약 20만 명의 발해인이 생활했다. 상경성 궁전지는 입구인 오복루 뒤로 5개 궁전이 일렬로 늘어서 있다. 거대한 계획도시인 상경성. 중국은 상경성이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했으며 이는 발해가 당의 지방정권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我想大概其实它是仿唐，
仿唐安城造的，那个规模有没有长安城大，我倒不知道。他如果要那么造也很难说，但是其实规格是一样的。 현재 제2궁전지는 기단 복원이 마무리됐다. 어른 보폭으로 130보, 전면의 길이가 96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다. 그런데 지난 2009년 중국 측이 진행한 제2궁전지 발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 제2궁전지가 전면 19칸, 측면 4칸의 거대한 건물로 드러난 것이다. 당나라 궁궐인 함원전이 11칸. 그런데 무려 19칸에 달하는 궁전이 상경성에서 발굴됐다. 발굴자도 지적했듯이 예법에서 크게 벗어난 충격적인 건축인 셈이다. 中国整个历史当中，除了渤海国以外，就地方政政权的一个国王就住的房子比皇帝的要大的例子还有？没有，我不知道，没有听说过，不可能这样。如果在一个等级社会，他不可能这样子做。没有。 韩国的教授可能地位比较高，中国的教授没这样的地位啊。就是按道理按照正当的规模的话，他不能比他更多了呀，对不对？他最多可以和他一样啊。他造那么多，那显然是完全是有多种原因，可能是建造艺术的原因，可能是国王皇帝他喜好的原因。 당나라에는 예를 찾을 수 없는 상경성의 제2궁전지. 그런데 한반도 궁궐 문화에 그 예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궁성 전문가인 수원대 양정석 교수. 그는 상경성이 당나라 궁궐이 아닌 고구려의 안학궁을 모방했다고 주장한다. 상경성 제2궁전에 해당하는 안학궁의 제2궁전. 정확히 19칸이다. 제2궁전지는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 여러 칸의 건물이 하나로 이루어진 것을 복원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세 개로 나눠져 있는 독자적인 건물이 하나로 보이게끔 만들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복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원되든 간에 그 규모는 매우 커서요. 고구려의 안학궁에 있는 중궁의 제2정전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측은 2009년 발굴 결과를 토대로 제2궁전을 하나의 중심 건물과 2개의 부속 건물로 이루어진 복합 건축물로 수정했는데 이 역시 3개 건물로 이루어진 안학궁 제2궁전과 규모와 형태에서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예는 당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구려 궁성의 독특한 양식이다. 발해 상경성의 궁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1궁전과 제2궁전의 어떤 형태나 그 규모를 통해 볼 때 고구려의 안학궁의 형태와 규모를 상당히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발해 제1궁전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나 형태를 볼 때 태극전 형태입니다. 태극전은 황제를 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이를 단순하게 지방정권의 궁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황제의 침실이 있던 제4궁전터에서 고구려의 전형적인 난방시설인 온돌 유적이 확인되는 등 발해가 당나라의 속국이 아닌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한 황제국임을 증명하는 유물들이 속속 발굴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상경성 역시 우리 학자들과의 공동 연구를 기대하기 어렵다.
什么路他们俩的？别那么想的不好，你给他看，看一下子，看看，你看看，就是照的这些墙什么的。里边你石头台阶嘛。对呀，他就 결국 촬영된 사진은 삭제해야만 했다. 不能照你把它删了。他也没有什么没个人留影，没明确。 발해 유적에 대해서 대대적인 발굴과 보고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발해 유적에 대한 보고서는 이 전에 고구려에서 나왔던 보고서보다도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조금 덜 나오고 있는데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지난 2009년 중국은 상경성 발굴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도 고구려는 언급돼 있지 않다. 현재 발해 유적은 철저히 중국의 의도대로 보관되고 있다. 발해를 자국사에 편입시키기 위한 중국의 시도는 여기서 그치질 않았습니다. 이곳은 동북아 역사재단 자료실인데요. 이곳에는 8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중국 역사 교과서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는 일반 역사책과는 그 영향력 면에서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관이 집약되어 있는 만큼 청소년들의 미래 역사관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국 역사 교과서에는 발해사가 세계사가 아닌 자국사, 즉 중국사의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난 2006년 양국의 교과서에 나타난 인식차를 좁히기 위해 마련된 한중 교과서 세미나. 발해를 둘러싸고 양국 학자들 간의 경론이 벌어졌다. 역할을 강조해서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교과서 편집인은 발해사를 중국사라고 주장한 것이다. 这是我们的一个基本看法，所以这个渤海国的历史呢，我们觉得是我们中国的历史内容。 인민교육출판사의 교과서는 점유율이 50%가 넘는 중국 내 유력 교과서다. 因为我们看到一些报道嘛，当时您在那个就是交流会上，您的主张就是渤海国与高句丽是中国唐代的北方少数民族政权嘛。然后您到现在还是这么认为吗？这个事情？这个不单是我个人的那个看法，这个因为涉及到这是我们一个国家的一个立场。 중국 정부 차원에서 발해사의 자국사 편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꾸준히 이들 국가의 교과서를 모니터링해온 동북아 역사재단. 중국 교과서에 발해사는 중학교 1학년 역사 교과서에 실려 있다. 문제는 세계사에 실려 있는 고구려와는 달리 발해는 자국사인 중국 역사에 실려 있다는 점이다. 이 오가가 화동의 일가인데 이것은 바로 당나라 시기 주변 민족에 관한 소술 단원입니다. 당나라 후기 완전한 황제국을 지향했던 발해뿐 아니라 당나라를 수시로 침공하며 괴롭혔던 토번조차도 중국사로 편입돼 있다. 발해가 말갈이 세운 정권이며 발해의 군왕을 당이 책봉했다고 서술함으로써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 정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발해 관련된 사료에는 말갈만이 아니라 분명히 고구려 유민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교과서의 문제는 바로 이 고구려 유민에 대한 역할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우리 역사 교과서는 발해의 건국 과정과 주민 구성에서 고구려와 말갈의 역할을 모두 기술하고 있다. 고구려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발해사 왜곡이다. 那就是同样的历史，就是中方的那个教科书跟韩国的教科书不一样。对，这种情况呢是在学术界里边呢，是之所以教科书它最终是取决于学术研究的成果，所以是学术研究成果的一种反应，是一种写照。那么关于渤海国它的居民呢？
它究竟是哪些人组成的？所以我们感觉到中国学者就普遍认为呢，它是属于漠河人。 그렇다면 중국 역사 교과서에서 발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언제일까? 제작진은 중국 고서점과 골동품이나 고서적을 파는 풍물시장 등을 돌아다니며 옛 중국 교과서를 찾아보았다. (1950년대) 중국 역사 교과서. 이 시기엔 발해 관련 단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1945년, 1951년 인민교육출판사본. 적어도 이때까지만 해도 발해사는 중국의 역사는 아니었던 것이다. 중국 역사 교과서의 목차를 정리해 놓은 역사 목록서. 이 목록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국 역사 교과서에서 발해는 말가래라는 단원에 처음 등장한다. 발해와 고구려의 연관성은 처음부터 서술하지 않았다. 요즘 젊은이들은 발해를 중국사로 알고 있었다. 那你觉得渤海国是独立的国家吗？还是？不是啊，只是一个地方政权啊。一个历史上的地方政权。如此而已。渤海国一直是我们国家的一部分。就它是由摩诃族那个建立的，然后在唐朝是一直受我们唐朝的管辖。 那基本上就中国的大学生都会是这么认为的。应该大部分都这样认为的吧。 발해사의 중국 역사 교과서 편입은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발해와 함께 다뤄지고 있는 토번은 현 티베트로 독립 문제로 중국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소수민족이 중국이 되자, 한 집안이 되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부 화합해서 똑같은 한 집안이 돼야 된다. 민족사적 소수민족의 어떤 역사 부분에서 그걸 더 강조하는 거죠. 중국 소수민족은 전체 인구의 8%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는 중국 전체의 60%에 달한다. 소수민족사를 중국사로 편입함으로써 분리 독립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통일된 다민족 국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논리를 내세워서 소수민족들을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한족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만들어진 이론이 통일된 다민족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년 만의 모습을 드러낸 발해 황후의 묘. 발해가 말갈이 세운 당해 지방정권이라는 중국의 역사 왜곡에 맞서 발해가 고구려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한 나라이자 황제의 나라를 자처했던 독립국가였음을 당당하게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발해 황후의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중국학계 이제 공식적 논리인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따라서 소수민족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 발해사 같은 역사, 기존의 이제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중국사라고 이제 왜곡하는 것도 그런 정치적인 논리가 많이 깔려 있고, 너무나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도 오랫동안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발해를 어떤 고구려 유민국가라고 하는 한국학계라든지 또 발해가 황제국을 칭했던 자주국이다라고 하는 데 대한 중국학계의 어떤 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라든지 어려움, 이런 것이 있지 않나 해서 빨리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통제 속에서 진실이 은폐되고 왜곡되지 않도록 발해 황후묘는 공개돼야 한다. 세계에서 고구려와 발해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민족은 우리 한국인밖에 없습니다. 중국인도 러시아인들도 고구려와 발해의 후손임을 자처하진 않습니다. 그것을 역사 주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에겐 발해의 역사와 그 실체를 연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역사를 과학이라고 한다면 연구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리 나오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 스페셜 제작진은 중국 측이 하루빨리 발해 황후묘 관련 유적을 공개하고 관련 국가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동아시아의 위대한 유산이자 세계인의 유산이 될 발해사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